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미국 에너지 수장도 협력하는 게 논리에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선박을 호위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 각국과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 행정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지원 사격에 나섰군요. 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시간 일요일 아침 주요 방송에 나와서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을 비롯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데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China top on that list, Japan, Korea, all the Asian nations. So those are the nations that most immediately impacted by this. So, of course, it's quite logical to have a broad coalition of the nations of the world work to reopen the straits.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의 해역 위협 등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다른 국가들이 상선 호위에 나서기 전에 이란 군사 능력 무력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도 압박에 힘을 보탰습니다. 왈츠 대사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각국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ran can't hold your economies hostage, and we certainly welcome, encourage, and even demand their participation to help their own economies. 왈츠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심 석유 수출 기지 하르그 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거라고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호위 작전을 이란의 적대 행위가 끝나기 전에 시작할지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장 상황에 따라 발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는 많은 국가가 위험을 고려해서 적대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호르무즈 임무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요청받은 국가들 가운데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곳이 있습니까? 네, 파견 요청을 받은 5개국 모두 신중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의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인 일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NHK 방송에 일본은 자국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즉각적으로 해군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CNN 방송에서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영국 에너지 안보 장관은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영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 관련해서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re are a range of things that we can do, including autonomous mine hunting equipment, and that's something we're obviously looking at.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미 NBC 방송은 각국의 미온적인 반응은 호르무즈 봉쇄 사태가 빠르게 해결될 거란 트럼프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선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큰 도박이라면서 이란을 근거리에서 공격할 여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각국을 향해 분쟁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은 휴전이나 협상을 요청하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 스스로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반격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1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한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결정에 따라 아시아 회원국들부터 물량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미국의 하르그섬 폭격과 이란의 대대적 반격으로 이번 주부터 원유 시장이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선 가운데 IEA의 비축유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원국들이 당장 1억 배럴 정도를 방출합니다. 미주와 유럽 국가들이 약속한 3억 배럴은 이달 말부터 방출될 예정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 조치가 동원됐지만 유가 폭등세가 진정될진 불투명합니다. 이번에 방출되는 양은 걸프해역을 통과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16일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주말 사이 중동의 상황은 더 악화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섬을 공습했고 이란은 여기에 맞서 중동 내 모든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수출 통로가 된 푸자이라 항구가 드론 공격을 받아 한동안 선적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حمل و نقل نفت داره ایجاد میشه و اون مموراژی که دارن میگیرن به خاطر توقف کشتی‌ها در دریا قیمت نفت رو به بالای $200 خواهد رسوند. 이에 따라 원유 시장이 이번 주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약 없는 종전 타령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But the conflict will come to the end in the next few weeks, and we'll see a rebound in supplies and a pushing down of prices after that. 그러면서 미국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베네수엘라산 비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제재를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원달러 평균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해 고유가 국면이 이어질 경우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1,500원대에 올라설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가 터지자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며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말 1,420원대에 내려왔던 환율은 중동 사태 이후 빠르게 올라 1,49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13일 거래량이 적은 야간 거래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환율 평균치는 1,476.9원, 월간 기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주엔 1,480원을 넘어섰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둘째 주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환율은 하루에도 수십 원씩 오르내리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하루 평균 변동폭은 14원을 넘어 16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야간 거래까지 포함하면 변동폭은 25원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원화는 다른 주요국 통화보다 하락폭이 더 컸는데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유독 OECD 국가들 중에 원유 의존도가 제일 높은 국가라 산업 구조상의 원유가 많이 다소비되는 국가인데 그런 영향을 해외 투자자들이 심각하게 보는 걸로 생각합니다. 중동 사태로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경우 환율이 1,500원대에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1,5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환율을 벗어난 거시경제 전반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고유가, 고환율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실물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기름값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YTN 취재 결과 중동 사태 이후 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크게 늘고 서울 교통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서울 여의도역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경환 기자. 예, 서울 여의도역입니다. 네, 출근길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이른 아침이지만 뒤로 보시는 것처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로 이곳 역산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치솟은 기름값에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하철을 대신 선택한 시민들이 많은데요.
앞서 저희 취재진이 시민들을 만나봤는데 한 시민은 많이 오른 기름값이 부담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30분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차량으로 출근하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최근 기름값에 좀 부담이 돼갖고 버스로 출근하면 1시간 좀 남짓하게 걸립니다. 한 번 정도 환승하고 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었다는 통계가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YTN 취재진은 중동 사태가 일어나기 전 사흘, 그리고 휘발유 평균 가격이 1,900원을 돌파한 지난 10일부터 사흘간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 봤습니다. 중동 사태 전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평균 이용객은 하루 1,033만여 명이었는데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1,065만여 명이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하철 이용객이 하루 평균 32만여 명, 3.1%가량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봐도 하루 평균 24만 명, 2.4%가량 더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두 기간을 비교했을 때 서울 시내 교통량은 22만 7천여 대가 감소했고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도 하루 평균 23만 6천여 대가 줄었습니다. 차량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데 기름값 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자신의 사망설을 보란듯이 일축했습니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논란을 부른 손가락 개수까지 확인시켜주며 여유를 부렸는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사망설은 네타냐후 총리 손가락이 6개처럼 보이는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네타냐후의 사망을 숨기기 위해 AI로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의혹부터 이란의 정보전이란 분석까지 누리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즉각 사망설을 부인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본인이 직접 나선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를 잃은 이란 혁명 수비대는 네타냐후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처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자신은 안전하다며 이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ברגע זה, אבל עושים דברים מכים באיראן חזק מאוד גם ביום הזה, גם בלבנון, ממשיכים.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뿐 아니라 하마스와 휴전한 가자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중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폭격에 팔레스타인 경찰관과 주민 등 1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الأجواء اللي عندنا بقت كويسة فاليهود يعني فيش عندهم رحمة ولا استجواب عند أي بني آدم.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휴전 협정 후에도 이스라엘의 공습과 총격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650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휴전 협정 위반이나 수배 중인 무장 세력을 향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망자 절반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내 자국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가운데 바그다드 국제공항이 드론과 로켓 공격을 받아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현지 시각 15일 오후 바그다드 공항과 주변의 외교 단지를 겨냥해 로켓 5발이 발사됐으며 이로 인해 공항 직원 등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수 담수화 시설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무장 세력은 연일 주요 미군 시설과 바그다드 공항 등을 겨냥해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물섬 하르그 섬의 충격에 일격을 받은 이란은 반격의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주변국의 중재 노력에 퇴짜를 놓으면서 장기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란에서 날아든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방공망이 가동되고 요격 미사일이 밤하늘을 밝히며 날아오릅니다.
호르무즈의 전략 요충지 하르그를 공격받은 이란이 보복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We went to the bomb shelters, we slept there. Then I heard a big boom. 주변국에서 이란 추종 무장 세력의 공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등 미국인을 겨냥한 기습이 잇따르자 미국은 이라크 내 자국민에게 전면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에서 시작된 전쟁이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웃 국가들의 중재 노력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이집트가 대화 채널을 다시 열기 위해 시도했지만 미국이 퇴짜를 놓았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이란도 협상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پایان جنگ هم در دست ماست. ما زمانی به پایان جنگ نگاه میکنیم که اولا تمام خساراتمون رو از آمریکا خواهیم گرفت.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외신들은 양측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중동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200여 명이 우리 공군의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정부가 하늘길이 막힌 나라에 머물던 우리 국민을 사우디로 이동시켜 군 수송기로 태워온 겁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공항에 착륙한 공군 수송기에서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진 뒤 2주 넘게 귀국하지 못하던 우리 국민입니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너무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올 수 있으니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라고 너무 감격을 너무 많이 받고 마침내 귀국해 한국 땅을 밟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전쟁의 공포가 생생합니다.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잦은 소리가 큰 소리가 많이 나고 드론도 많이 오고 이제 요격해서 나는 소리들이 너무 잦아져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한 이 항공기에는 우리 국민 2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한국행 직항편이 다니지 않는 인근 국가에서도 귀국 희망자를 파악해 사우디로 이동시킨 뒤 수송기에 태웠습니다. 레바논과 바레인, 쿠웨이트 등에 머물던 사람들은 현지 공관의 도움을 받아 육로로 사우디에 온 뒤 수송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에는 외국 국적의 우리 국민 가족 5명과 일본인 2명도 함께 탔습니다. 정부는 당초 UAE와 마찬가지로 현지 항공사나 대한항공 전세기 투입을 고려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군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사막의 빛이라는 작전명 아래 투입된 수송기에는 조종사와 정비사를 비롯해 의료진 등 병력 60여 명이 동승해 귀국길을 도왔습니다. 국군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언제든지 이런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훈련하고 대비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수송기 이동을 위해 경로에 있는 10여 개국의 영공 통과 협조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중동 사태 계속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이란 전쟁 이제 3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긴커녕 갈수록 더 격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교수님, 전쟁의 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쟁의 끝을 보고 싶습니다. 빨리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3주는 더 해야 된다. 3주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도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3주 안에 어떤 이란과의 어떤 휴전을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긴다면 전쟁이 종결될 수 있겠지만 3주 안에 아주 좋은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다면 결국 전쟁은 4월 초 혹은 중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월 초중순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란 외무장관이 휴전이나 협상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미국이 불법 전쟁이란 걸 깨달을 때까지 대응을 계속하겠다. 뭔가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벌써 5년째를 맞고 있죠. 뭐 휴전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란 외무부 장관이나 다 먼저 손 내미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신들은 휴전을 원치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예. 일단 하나의 분수령은 이번 3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예. 4월 2일까지 일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중국의 어떤 중재라든가 이런 큰 가닥을 잡을 것으로 봅니다. 뭐 오만 그다음에 투르키예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그것이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고요. 중국이 나서려면 결국은 4월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양측이 조금 더 소모전, 이거 조금 이렇게 표현해서 뭐 하긴 한데 양측이 아직은 여력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무기 재고가 이제 소진되기 시작했고요. 미국도 여러 가지 병력 이동, 무기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 4월 중순 가면 거의 한계에 오지 않겠냐. 이란 역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마지막에 지금 보루인 하르그 섬에 대한 폭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4월 초중선이 돼야지 휴전이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빨라야 4월 초순 아니면 4월 중순까지는 좀 내다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하르그 섬,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하르그 섬을 폭격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여기가 뭐 원유의 심장이다, 이란의 돈줄이다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네, 어떤 것인가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뭐 왕관의 보석이다. 아주 뭐 이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유 수출 터미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실 끝까지 여기는 뭐 공격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지금 다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있는 군사시설을 공격했고요. 이란 원유의 90%가 이 하르그 섬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다만 이제 군사시설만 아직 공격을 했지 원유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는 아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도를 보시면 이란 영토에서 이 섬으로 원유를 흘러보내서 이제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작전 아마도 이란 영토 즉 유전에서 원유가 이 하르그 섬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을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는 파괴하지는 않지만 예. 원유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이란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혹시 그런 작전이 준비 중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시설은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재미삼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도발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유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 전에 빨리 휴전을 하고 분위기를 바꿔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대비해야 되는데 벌써 18조 원의 군사비를 사용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뉴욕 증시도 신통치 않고 세계 경제가 마비 상태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하르그 섬을 폭격해서 석유구 군사시설이고 모두 다 파괴하면 이란이 손들 것이냐, 이거를 아마 군사 전문가들한테 타진을 할 겁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안 가셨어요. 그리고 국방장관 피츠 헤그석 씨 역시 ROTC 소령 출신인데 실전 정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합참 의장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미 군 작전 전문가들조차도 하르그 섬을 폭격한다면 그럼 휴전이 될까? 이거에 관해서는 이란의 신정체제, 우리 성일과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신정체제라는 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에 미국이 이번 전쟁의 3대 5판 중에 하나가 이란의 이 일종의 저항, 이거를 과소평가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90%의 원유 수출에서 이란이 석유 대금을 못 받아서 군비를 증강시키는 건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란 국민들이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미국의 항복에 비슷한 휴전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경제의 급소로 불리는 하르그 섬의 원유 시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란이 항복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란은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UAE 핵심 석유 수출 기지인 푸자이라항구를 공격했는데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일종의 우회로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인도양과 통하는 오만만 쪽에 있는 항구거든요. 예. 그래서
아부다비 쪽에서 이 항구 쪽으로 송유관을 깔아서 한 400km를 지나면 여기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외부로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UAE의 가장 중요한 수출항인데요. 이것을 지금 또 이란이 아마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이란이 이렇게 지금 UAE 쪽에, 즉 아랍에미리트 쪽에 공격하는 이유는 UAE 쪽에 있는 시설에서 자기 이란 영토로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UAE가 이번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참한 거 아니냐? 물론 그렇진 않겠죠. UAE 쪽에 있는 미군이 아마 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란 측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지금 엄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여기 말고도 다른 칼리파 항구나 아부젤리 또 항구 이런 지역도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좀 위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UAE도 UAE와 이란 간에도 지금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UAE뿐만 아니라 이란이 두바이나 아부다비 항구 주민들에게도 대피를 경고한 만큼 추가 공습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길들이 모두 막히게 되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나요? 전 세계 혼란으로 야기되겠죠. 사실 이란이 뭐 UAE를 공격하는 이유는 적대감보다는 거기 있는 미군 미사일 기지에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모두 이란이 뭐 막기는 어려울 거고요. 지금 뭐 물동량 기준으로는 20%인데 지금 재미있게 조금 유심히 보는 거는 이란이 위안화로 결제하는 기름은 통과를 시키고 있다. 예. 그거는 결국은 러시아하고 중국이거든요. 예. 중국하고는 뭐 상당히 통화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국가가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두 척의 LNG 선박이 지금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인도와 또 이란이 소통하고 있다는 거고 브라질도 조금 또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반미 성향이 좀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란이 선별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70%가 호르무즈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막는다면 중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5개국에 파병 요청을 했는데 중국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미국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대변인이 일단 공격을 멈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마 이란이 이렇게 전면 봉쇄 조치보다는 선별적인 봉쇄를 통해서 중동 사태를 위기로 몰아가고 또 장기전으로 가면서 미국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번 위안화로 거래한 유조선에 한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간접적으로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로 인해 나오는 자금을 전쟁 자금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호르무즈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만약에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힌다면 뭐 중국 경제는 삽시간에 어려움을 직면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아무리 요구해도 그런 요구에는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이란과 일종의 거래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 상하이로 가는 원유는 뭐 저는 통과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인도 역시 또 호르무즈의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막지는 못할 것이고요. 또 이게 국제전 양상으로 벌어지는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해지니까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의 폭격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국제전 양상이라 획일적으로 이걸 전면 봉쇄한다든가 뭐 중국이 여기 적극적으로 미국에 동참한다든가 이런 시나리오는 어렵고요. 결국은 미국이 점차적으로 휴전적으로 물밑에서 대화를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양상입니다. 네, 앞서 남 교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을 미국 수뇌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분석과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란이 먼저 굴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너무 쉽게 봤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남 교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3대 오판 중에 이것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르무즈에 막겠다는 얘기를 전쟁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 이번에는 정말 때리겠다.
정말 공격할 테니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사 귀담아 듣지 않더라도 그래도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해서 최악의 경우 공격을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대책이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전쟁을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사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전쟁 준비를 소홀히 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너무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성공해서 그 자신감에 좀 빠르게 전쟁을 시작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마두로 작전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끝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좀 도취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도도 우리가 얼마든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몰아붙이면 손 들고 나온다. 그리고 알리 카메나이 최고 지도자를 개전 초기에 암살하면 이 정권은 그냥 와르르 무너질 거라는 아주 낙관적인 그런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란이라는 정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붕괴되는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그 저항 정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간과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좀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확보마저 쉽지 않다고 판단하면 지상전 병력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2,500명의 해병을 또 이란 지역으로 또 급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저런 아마 지상군 투입 뭐 정규군은 아니지만 특수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중요한 거점 섬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점령을 해서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해 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준비가 필요하고 병력 증원도 필요하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어떤 군사작전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한국이 언급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 국가를 콕 집어서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여기에 이란의 우방국이자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어떤 의도가 담긴 요청일까요? 네, 일단은 이제 3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돼 있는데 중국을 조금 압박하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군함이 파병하라는 것을 뭐 실현하기보다는 중국과 이란 간의 협력 관계를 좀 끊어보려고 하는 압박 조치인 것 같고요. 나머지 4개국은 동맹 관계죠.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스처는 이란에 대한 협력을 단절시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성일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새로운 차원의 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마두로 정권은 저항이 없었거든요. CIA가 정보를 입수해서 핀셋으로 지도자를 끄집어냈는데 이 테헤란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뭐 반미 시위가 아니라 뭐 반 테헤란 시위, 반 하메네이 시위가 나와야 되는데 뭐 모일 수가 있나요? 미사일에 의해서 사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 워싱턴의 국제정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00명 사망하면 미군이 그러면 이제 워싱턴이 슬슬 동요한다. 예를 들어 지금 뭐 14명 미군이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100단위 사망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미국 의회가 시끄러워지고요. 1000단위로 사망자가 나오면 그때는 정권이 바뀐다라는 게 이제 국제 정치에서 흔히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지상군이 지금 일본에서 아까 성일관 교수님 말씀한 대로 2,500명이 가서 하르그 섬으로 점령했다. 미사일 드론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한 개 중대 정도 100단위의 사망자가 난다.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앞길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압박용이지 지상전을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고민은 한국과 일본의 이제 파병 문제인데 파병은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라는 표현으로 어려움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동맹에 대한 청구서죠. 청구서를 거부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청구서대로
다 움직이면 또 우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죠. 딜레마 중에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험한 작전이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또 단칼에 거절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받는 국가들은 그 해협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원유길이 끊겨서 힘든 국가가 좀 아쉬운 국가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쉽기로 한다면 우리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과 한국이 제일 지금 아쉽죠. 물론 중국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맹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능한 다른 어떤 해법이 있다면 이 방법을 좀 피하고 싶지만 군함 파견을 피하고 싶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워싱턴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요. 조금 시간을 늦출 수 있으면 우리도 시간을 좀 늦춰서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답이 안 보이니까 네. 좀 시간을 늦춰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도 군함 파견에 대체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또 오는 19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미일 동맹의 성격상 한미 동맹보다는 클래스가 좀 위거든요. 예. 특히 19일 날은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선거에서 대승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국의 요구를 아마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 부분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 예. 미일 동맹의 격생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자위대 해상 병력을 파견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게 다국적군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별 일본의 상선을 보호하는 작전으로 갈 것이냐에 관해서는 일본의 고민이 좀 있을 거로 봅니다. 일본도 자국민이 피해가 나면 뭐 여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위대 해상병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대형 군함 위주로 호르무즈에 작전을 하기 때문에 기뢰나 작은 소형함 중심인 이란한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이란의 소해함들을 제거하는 데는 일본의 자위대 해상자위대가 상당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4월 중에는 일본 자위대 해상병력이 이동을 합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는데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 작전에 지금 47진 6개월에 한 번씩 교대 병력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오만 항구 옆에서 지금 해상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제 이거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좀 더 근접시킬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냐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제가 2006년에 이라크 아르빌 파병 당시에 이제 현지를 가봤는데 중동도 위험한 지역이 있고 덜 위험한 지역이 분명히 나눠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르빌은 바그다드에서 600km 떨어졌는데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피해를 입지 않고 작전이 무사히 끝났는데 반대로 또 여러 가지 작전이 끝난 뒤에 원유 확보에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는 그런 또 양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다국적군 포함에는 좀 고민이 깊습니다. 우리 상선보라는 차원에서 우리 지금 배가 26척이 갇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끌고 나오는 우리 청해부대가 한다는 건 좋은데 저희가 4,700톤급 구축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길에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작전을 할 것인지 미국이 이 동맹국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위험한 쪽으로 또 앞에 서라는 또 그런 메시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양은 갖추되 덜 위험한 작전으로 가는 뭐 군사하는 분들이 전문으로 따지기 때문에 일단은 상선 보호 목적을 하고 이란하고도 소통을 해서 우리는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해서 청해부대가 움직일 거라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미국과는 우리는 기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작전에 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을 가고 그래서 뭐 동맹의 요구도 충족시키고 또 그러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도 확보하는
무슨 솔로몬의 지혜가 있겠느냐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미국의 요청에 좀 응하는 쪽으로 움직임을 보인다면 네. 이란 측에서 굉장히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반발하겠죠. 예. 반발 안 할 리가 없고요. 반발할 텐데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우리가 오랫동안 동참하면서 이란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70억 불 되는 지금 대금을 이란에게 결국 까타르 은행에 보내면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하긴 했었어요. 최근에 오랫동안 우리가 돈을 돌려주지 못했는데 이란에 돌려줘야 될 돈을 돌려주었지만 여전히 이란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왜 미국의 경제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냐?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지만 그럴 필요 있냐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도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란에 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가동해서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미국 쪽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고 우리의 운신의 폭이 너무나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라는 우리의 참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이란 쪽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외에 다른 것이 없고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혹시 이란과 한국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한국이 좀 이란에게 많은 것들을 좀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도 좀 좋은 메시지를 같이 함께 이란과 논의를 해보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 전쟁 참여를 자제하던 걸프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지금 어떻게 상황 보고 계세요? 일단은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뭐 UAE라든가 이라크, 오만, 바레인 뭐 이런 나라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뭐 전쟁이라는 게 꼭 의도를 갖고 개입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미군 기지에 결국 미사일이 떨어지면 자국민이 피해가 나고 그 자국은 또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동 전쟁은 뭐 확산을 할 수밖에 없고 이란이 또 의도하는 바는 역시 혼란을 가져와서 미국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 다만 명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피해가 확산돼서 이게 미국에 대한 반미주의로 흐르게 만드는 그런 이란의 또 전략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에서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윤한홍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윤한홍 의원의 여의도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 당시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윤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소위 윤회건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종합특검에서 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한홍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또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기분 좋은 속보가 들어왔네요. 할리우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이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미국 LA에서 열리고 있는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캐데언은 주토피아 2와 엘리오 등 경쟁작들을 제치고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표 삽입곡 골든 역시 이번 시상식에서 주제가상 부문 후보로 올라 있어서 캐데언이 오스카 2관왕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양주 오나부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숨진 여성의 직장 인근 길목에서 여성을 기다렸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끌고 온 렌터카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는 피해자가 탄 운전석 창문을 깨고 범행했습니다. 먼저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하얀 SUV 차량이 시골 길을 따라 내려옵니다. 차를 몰던 20대 여성은 이로부터 불과 2분쯤 뒤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스토킹 가해자 A씨를 만났습니다. 아침 8시 57분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 길목에서 렌터카를 타고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나타나자 그 앞을 가로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운전석 창문을 깨고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이 몰고 온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도중 전자발찌를 끊고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시간쯤 지난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양평국도 한쪽에 정차된 차 안에서 발견된 A씨는 약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압송됐지만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앞으로 며칠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체포 시한 안에 피의자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어려워지면서 경찰은 일단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A씨가 입원한 병원에 상주하면서 A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가해 남성이 찾던 전자발찌는 과거 다른 성범죄로 부착된 것이어서 이번에 숨진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때는 알람이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기존 발찌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스토킹 자동경보 조치를 사실상 건너뛴 것으로 확인됐는데 만약 이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 여성이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더 일찍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스토킹 가해 남성 A씨에게 잠정조치 1, 2, 3호를 적용한 상태였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또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잠정조치 3의 2호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이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잠정 조치가 적용됐다면 가해자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법무부 시스템에 연동되게 됩니다.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는 동시에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통지해 현장 출동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해당 잠정 조치를 사실상 건너뛴 이유에 대해 잠정 조치 4호가 더 적극적인 조치인 만큼 이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 직전 가해 남성을 발견하고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피해자의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거듭된 위기 신호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세차장 주인이 사업을 돕겠다면서 접근한 한 남성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종업원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쇠막대를 마구 휘두르는데 상대 남성은 맞으면서도 저항조차 못합니다. 피해자는 충남 천안에 있는 세차장 사장 30대 A씨. 가해자는 이 세차장 일부를 임차해 광택숍을 운영하던 40대 전모 씨입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반년여 동안 임차인인 전 씨에게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고 말합니다. 막 세차장을 물려받은 자신에게 일을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한 전 씨가 화가 난다거나 일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매달 160만 원인 임차료도 처음 2달을 제외하고는 받지 못했다는 게 A씨 설명입니다. 체벌을 시키기도 했어요. 막 그 투명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손들고 무릎 꿇고 있어고 한다든가.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장애가 있는 60대 종업원 B씨도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 씨의 주먹에 맞은 B씨는 이후 오른쪽 눈이 실명됐고 왼쪽 눈도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은 폭행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한쪽 눈에 흐릿하게 보이가 아야. 시간 때때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와서 때리고 투시 잡고. A씨는 전 씨가 사업이 잘 되게 하려는 거라며 본인이 없으면 세차장이 망할 것처럼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을 해 쉽게 맞서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세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신고할 엄두도 못 냈다는 입장입니다. 친한 깡패, 천안 깡패 주먹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하면은 너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거고 부모님도 다 사고 내가지고 다 죽이고. 경찰은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전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금전 피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임차료 미납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기름값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YTN 취재 결과 중동 사태 이후 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크게 늘고 서울 교통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금 서울 여의도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역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로 이곳 역산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치솟은 기름값에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하철을 선택한 시민들도 많은데요. 앞서 저희 취재진이 시민들을 만나봤는데 한 시민은 많이 오른 기름값이 부담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30분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차량으로 출근하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최근 기름값에 좀 부담이 돼갖고 버스로 출근하면 1시간 좀 남짓하게 걸립니다. 한 번 정도 환승하고 옵니다. 네, 실제로 기름값이 오르고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었다는 통계가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YTN 취재진은 중동 사태가 일어나기 전 사흘, 그리고 휘발유 평균 가격이 1,900원을 돌파한 지난 10일부터 사흘간의 데이터를 비교해봤습니다. 중동 사태 전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33만여 명이었는데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1,065만여 명이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하철 이용객이 하루 평균 32만여 명, 3.1%가량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봐도 하루 평균 24만 명, 2.4%가량 더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두 기간을 비교했을 때 서울 시내 교통량은 하루 평균 22만 7천여 대가 감소했고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도 하루 평균 23만 6천여 대가 줄었습니다. 차량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데 기름값 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칼럼 제목입니다. 트럼프 닉슨의 순간이 올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이 닉슨 전 대통령의 이른바 매드맨 전략과 비슷하다며 지적한 건데요. 미국 정치사에서 매드맨 전략이라는 단어가 처음 거론된 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집권기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종식을 위해 어떤 미친 행동도 감행할 수 있다는 말로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협상 전략을 지칭한 건데요. 이런 협상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하고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도 이러한 전략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 주요 타깃이 바로 한반도였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르며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말로 압박한 결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었습니다. 또 한미 FTA 재협상을 이끌어낸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통한 대표적 사례죠.
Little Rocket Man. We're going to do it because we really have no choice. Little Rocket Man, he is a sick puppy. South Korean companies sell cars in America. American companies should have that same exact privilege on a reciprocal basis. 집권 2기에 들어서자 트럼프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은 더욱 노골화됐습니다. 관세 협상으로 세계 정세를 혼돈에 빠지게 했고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등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았죠. 급기야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이란 공습까지 벌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타격으로 상대국 지도부의 계산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전연승을 안겼던 매드맨 전략,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통할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위험을 알고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죠. 조기 종전을 호언장담했지만 이제는 동맹국들의 군함 파견이라는 위험한 청구서를 내밀며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기전을 자신하며 강행된 미국의 이란 공습. 하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 전황은 끝을 알 수 없는 늪에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결정 뒤에 CIA와 합참의 경고를 묵살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독단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 수뇌부는 세계 원유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라고 수차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이 해협을 막기 전 굴복할 것이라며 유가 상승조차 걱정할 필요 없다는 오판을 밀어붙였습니다. I think so. Okay, and with respect very soon. Look, everything they have is gone, including their leadership. 이란은 정규전 대신 좁은 수로에 숨어 기뢰와 자살 드론을 동원하는 비대칭 전술로 해협을 장악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시작 48시간이 지나서야 선박 호위 대책을 급조해 내놓는 등 그야말로 준비 없는 전쟁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전쟁이 수렁에 빠지고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며 통제 불능 상태가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안보 청구서의 성격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을 지목하며 군함을 보내 기름을 직접 지키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are more vulnerable. The like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South Korea, really have oil inventories that span anywhere between sort of 20 to 50 days. 지금까지 돈으로 해결하던 방위비 분담을 넘어 이젠 병력을 교전 중인 전쟁터로 보내라는 실질 전력 투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오판이 동맹국의 피를 요구하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던 트럼프의 확신은 이제 전 세계를 기약 없는 소모전의 인질로 만들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5개국 모두 신중한 반응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NBC 방송과 뉴욕타임스 등은 현지 시간 15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NHK 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즉각적으로 해군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CNN 방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 프랑스와 영국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아낼 방패가 사라지자 미국은 적 기지를 먼저 타격하는 공세적 방어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전면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공습 보름 만에 1년치 요격 미사일을 소진한 미국과 이스라엘. 쏟아지는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세에 방패 역할을 하던 패트리엇과 사드 미사일 재고는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격 미사일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미국의 공식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동맹국 방어망까지 책임져야 하는 미국의 전략적 부담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물자를 중동으로 돌리고 있지만 가성비를 앞세운 이란의 물량 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결국 미국 국방부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대신 발사전 기지를 초토화하는 공세적 방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We've heard them talk about taking various measures, and we're planning for all of them. So we have a plan for every option here. 문제는 이 같은 공세적 전환이 전쟁의 강도를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경우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저항의 축을 동원한 총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و در مورد گشودن دیگر جبهه‌های آسیب‌پذیر دشمن فعالسازی آن در صورت استمرار وضع جنگی و بنابر رعایت مصالح صورت خواهد گرفت. 미국은 특히 지하 깊숙이 숨겨진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하고 싶어합니다. 강력한 벙커버스터는 물론 저위력 전술의 카드까지 검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패가 사라진 자리를 날카로운 창으로 메우려는 미국의 선택이 중동을 넘어 지구촌 전체를 통제불능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호르무즈 작전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미군도 쉽사리 임무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란의 비대칭 전력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란의 비대칭 전력, 이른바 모기 함대라고 불리는데 첨단 이지스함조차 대응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일단 뭐 모기 함대 또는 뭐 벌떼 공격 이런 식의 용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약간 변칙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것인데 6.25 전쟁 때 중공군들이 썼던 인해 전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중공군이 오다 보니까 아무리 그 오는 병력에 대해서 사격을 하고 격파를 해도 지속적으로 밀려와서 결국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군집 드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늘로 드론이 오는데 소수의 몇 대가 오게 되면 요격해서 추락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동시에 오게 되면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런 유조선이나 화물선이 지나갔을 때 소형 무인 고속정이나 또는 해상 드론이 한두 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십 대가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그것들을 파괴시키고 물리친다 할지라도 그중에 두세 발만 배가 맞게 되면 배한테는 치명적인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예. 것을 거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하면 벌떼 같은 공격이다. 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나라의 군함이 좀 와서 그 유조선을 호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이른바 킬박스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전략적으로는 불리한 지형이라면서요. 보통 호르무즈 해협이 해협 폭이 짧은 곳은 약 30km라고 하는데 그 30km를 배가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배이기 때문에 수심도 깊어야 되고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런 거대한 선박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약 6km 정도의 폭이라고 하는데 예. 그 좁은 폭으로 반드시 그 배들이 지나다녀야 하니까 그 좁은 곳으로 다니는 배들은 자유롭게 어느 방향이든 갈 수 있는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여러 이제 소형 선박이나 또는 무인 고속정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선박에 타격을 하게 되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이란의 그러한 그 공격 방식이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주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풀어서 바다를 지뢰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건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란이 기뢰 6,000발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도 외신 보도에서는 이미 기뢰를 설치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미국 쪽에서는 아직까지 기뢰 설치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하는데 기뢰가 만약 설치가 된다라면 이건 바다에 떠다니는 지뢰이기 때문에 특히 바다 위를 다니는 그 선박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근데 아직까지 기뢰가 설치된 문제는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예. 기뢰를 한번 설치하게 되면 결국 그 기뢰는 일일이 다 그 수동으로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바다에 남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기뢰는 어느 나라의 배를 따라서 그 폭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 이란의 배들까지도 그 기뢰의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뢰를 전폭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스스로도 봉쇄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지금 기뢰 설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이란이 궁지에 몰려서 기뢰를 설치한다든지 하게 되면 제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바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그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소해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 이제 소해 함정이나 또는 소해 헬기와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런 기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제거하는 그 순간 또 다른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뢰가 일단 설치가 된다라면 그 기뢰를 제거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 기뢰에 어떤 선박이 충돌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도 크기 때문에 이런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심각하게 기뢰에 대한 위협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계속 리포트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호위해달라라는 건데 지금 5개 나라 모두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이곳에 만약에 투입된다면 작전의 위험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작전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웬만하면 미군의 해군이나 미군 전력을 가지고 해결을 할 텐데 그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몇 개 국가들한테 해군 전력의 지원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미군이 이런 5개 국가에다가 네. 해군 전력 요청한 것은 그 주변 지역 호르무즈 해협의 주변 지역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킬 테니까 배가 지나다니는 것만 좀 호송을 해달라는 것인데, 예. 근데 이제 배가 지나다니는 것을 호송하는 것은 완벽하게 그 일대가 확보되었다고 돼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그렇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금도 이런 뭐 드론이나 또는 그 지대함 미사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지역이 완전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요청받은 어느 국가들도 섣불리 참가하겠다라고 손을 들기는 현재는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라면 그걸 명분으로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는데 위험에 우리 군을 보낼 수 없다라는 명분으로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뭐 주한미군 문제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한미 동맹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세든지 경제 문제가 많이 있고, 특히 이번에 거론된 그 5개의 나라 중에서 중국은 약간 좀 예상하지 못한 국가인데, 예. 뭐 프랑스나 뭐 영국 또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 그러니까 나토 동맹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그 동북아시아의 동맹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한 것이 무임승차가 너무 많다. 미국은 그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계속 미국한테 의지만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의 안보는 스스로 해라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이제 국방비 인상도 대폭 요구하고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물론 뭐 국익 차원에서 또는 이제 우리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너무 또 시간을 끌다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압박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지만 우리 혼자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요청받은 국가들과 어느 정도 공조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의심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되는지 그리고 또 나머지 득실을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파병을 정말 하게 되면 가장 큰 부담은 이란을 적으로 돌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투입되는 장병들의 뭐 그러니까 작전이 정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느냐가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이란과는 그래도 저희가 대한민국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훼손됐을 때 향후 우리 그 원유 수입이나 또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얼마나 국익 차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그 관심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예. 이런 요청이 있을 거라고 정부도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아마 우리 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많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만약에 이쪽에 파병이 된다면 그 부대는 청해부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청해부대가 일단 어떤 부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청해부대는 그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서 그러니까 해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보낸 우리의 군함이죠. 그러니까 해적들이 그 지역을 다니는 선박들에 대해서 일종의 강도와 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로부터 우리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청해부대는 해적을 상대로 하기 위한 무장으로서는 충분하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이나 또는 지대한 미사일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특히 드론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을 때 그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뭐 소해 능력이나 또는 그 소해 작전을 할 수 있는 헬기와 같은 이런 역량은 없기 때문에 당장 그 청해부대에 있는 우리 4,000톤급의 구축함을 바로 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사항이 많이 있고요. 이제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더 첨단의 그 구축함을 파견하기에는 시간이 또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두 방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우리 해군이나 군 쪽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란 원유 수출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 하르그 섬이라는 요충지인데 미군이 이곳을 공격을 했는데 군사 시설만 타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석유 시설은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타격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그 미국 정부가 배제하지 않더라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하르그 섬에 있는 군사시설 이란 혁명수비대에 뭐 미사일 또는 드론 발사하는 그 지역을 주로 공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인내심이 그 꺾여서 그 석유시설까지 공격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이란이 지금처럼 전면적인 이런 대항 체제를 좀 변화를 해서 빨리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항복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항복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휴전하겠다는 정도까지 뭔가 이란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인데 그 하르그 섬에 있는 석유 시설이 만약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석유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둘째는 이란으로서는 어쨌거나 전후에 다시 국가로서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산업의 성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장력 자체가 또 무너지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매우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의 언급을 자꾸 하는 것은 현 상황이 조금 더 완화가 되고 이란이 빠른 시간 내에 이 전쟁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원하는 마음에서 지속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증시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 충격에 연이틀 하락했던 코스피가 이번 주에 상승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조금 전 개장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색깔이 다른 상황인데요. 자,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우리 증시 긴장감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7.3원 오른 1,501원에 개장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최근 유가에 비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말 사이 유가가 급등하면서 1,500원 선을 결국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유가 불안 등으로 우리 증시에 악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만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가 최신 기술과 사업 방향을 공개하는 행사가 열리고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주에는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 반전했는데요. 자, 코스닥도 현재는 0.1% 정도 오른 1,150포인트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예의주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실장님과 중동 사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최근의 보도를 보면 해병대 2,500명이 그 중동 지역에 파견되고 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군의 지상전 투입이 정말 눈앞에 다가온 겁니까? 네, 일본 지역에 있던 그 미 해군 원정 기동대 해병 병력만으로는 약 한 2,500명 되고 기타 함께하는 해군 병력까지 합하면은 뭐 한 5,00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함정은 3척 정도가 같이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이란 지역에서 이 병력을 가지고 지상 작전을 전개하기에는 굉장히 좀 역부족이죠 보면. 그래서 이러한 병력을 일시적으로 호르무즈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이란 지역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그 예비 병력으로서 일단 이동시키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뭐 가능성이 있다라면 호르무즈 지역에서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뭐 벌떼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소형 고속정들 이런 세력들이 섬 사이사이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공격하고 빠지고 하는 전략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일부 섬이나 또는 그 해안에 있는 항구 또 선박 이런 것들을 점령하는 임무까지는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또한 굉장히 또 그 위험이 따르는 작전이기 때문에 이 지상 병력이 해병 병력이 이란의 섬이든 육지든 상륙하는 것은 어쩌면 또 이 전쟁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양새인 상황인 건데요. 이스라엘과 미군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걸프국들을 상대로 미사일 정말 폭격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군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 재고가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제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했는데 타격 목표 타격 횟수를 보니까 뭐 15,000 이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미군보다 이스라엘군이 더 이란을 많이 공격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네. 이란도 이스라엘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 드론 요격 체계를 통해서 굉장히 요격률이 좋았기 때문에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무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요격탄의 그 보유량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한 보름이 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요격 능력도 굉장히 이제 감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생산 능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미군 측에서도 어쨌건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격 미사일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스라엘 입장이나 또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요격 미사일의 어떤 그 충분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들도 전쟁이 이렇게 무한정 길어지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공격을 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재고가 어떤 상황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90% 이상 다 파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남은 10%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남아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그런 미사일이나 드론 능력에 대해서 또는 그것을 운용뿐만이 아니라 생산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남아있는 10%의 전력을 어떻게든 보존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일주일 동안 미국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어떤 대항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은 굉장히 그 감소가 돼서 전쟁의 양상이 조금 더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란의 대리 세력들도 지금 총공습에 나서고 있는데 헤즈볼라라든지 이라크 민병대라든지 이쪽도 참전을 했는데 그렇다면 전쟁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란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란을 지지하는 주변의 4-5개의 정파들이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고 또는 이라크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의 공격은 군사적인 승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이 전쟁을 일으킨 미국에 대해서 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제 여론의 환기 측면에서 아마 지속적인 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 레바논 지역에는 헤즈볼라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런 공격들은 이란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이런 이란을 추종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그 주변의 그 세력들에 대해서 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오늘 첫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는 오늘 배임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먼저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의원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 확인할 전망입니다. 서울 소공동 캡슐 호텔에서 난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화재로 다친 외국인 10명 가운데 50대 일본인 여성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시커멓게 그을렸고 유리창 곳곳이 깨졌습니다. 깨진 유리창 안으로는 검게 타버린 건물 내부와 끊어진 전선 등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은 불이 3층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중상자 3명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10명으로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가까스로 화재를 피했던 외국인 투숙객은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며 상황이 긴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 went to an ATM to get some cash. When I came back to the hostel, it was on fire. I think it's very scary, and it's very scary for the people who were inside the building. 발견 당시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옮겨진 50대 일본인 여성 1명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의 3층과 6층은 사람 1명이 누울 수 있는 침대가 2층 구조로 여러 개 이어져 있는 캡슐 호텔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객실이 좁아 복도에 짐을 두었다는 숙박 후기도 있는 만큼 캡슐 호텔의 좁은 구조로 인해 대피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는 이번 화재로 발생한 투숙객 등 이재민 120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숙박시설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숙박업소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LPBA 투어 시즌 챔피언을 가리는 월드 챔피언십에서 김가영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월드 챔피언십에서 3년 연속 우승한 것은 남녀를 통틀어 김가영이 처음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즌 챔피언을 가리는 왕중왕전. 김가영과 한지은은 1, 2세트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승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김가영은 3세트부터 수비를 겸한 공격으로 한지은의 리듬을 흔들었고 기회가 올 때마다 득점으로 연결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세트스코어 4대1 승리. 김가영은 이번 우승으로 LPBA 투어 통산 18승, 월드 챔피언십 통산 4승을 달성했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3년 연속 우승은 남녀를 통틀어 김가영이 처음입니다. 이번에는 오름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오르면 오를수록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오겠습니다, 여러분. 당구도 열심히 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가영은 이번 우승으로 통산 누적 상금 9억 원을 돌파했고 남녀를 통틀어 역대 상금 랭킹 4위에 올랐습니다. 통산 두 번째로 결승에 오른 한지은은 이번에도 첫 우승의 감격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은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는데요. 하지만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무척 큰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점차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지만 그 밖
밖의 지역은 나쁨 수준을 유지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와 대구는 15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일인 모레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영서와 충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연무로 남을 가능성이 큰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